1170년 의종의 보현원 행차는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고려라는 국가가 지탱해온 문 중심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사료는 당시 무신들이 문신들에 의해 당했던 비인간적인 대우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당시의 관직 체계와 급여 명세에 해당하는 사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종 3품의 무신이 정 7품의 문신보다 낮은 대우를 받거나 행정 절차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차별은 단순한 감정적 고를 넘어 국가의 물리적 실체를 담당하는 군사 집단이 국가의 의사결정 체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비정상적인 권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흐른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만적의 외침을 통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균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의 시작점은 사실 제국의 최상층부에서 발생한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칼을 든 자들이 왜 주인의 목을 겨누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파괴한 것은 단순히 문신들의 목숨이었는지 아니면 고려라는 국가의 정체성이었는지 오늘 그 비정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보현원 학살이 우발적인 충동이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가리키던 필연적 결말이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료가 증언하는 무신들의 분노와 그들이 뒤집어 엎은 제국의 질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신들의 분노를 임계점으로 밀어넣은 결정적 사건은 김돈중이 무장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운 사건과 할례가 대장군 이소흥의 뺨을 때린 사건이었습니다. 사료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개인적 모욕으로 기록하지만 비평적 관점에서 이는 문신 집단이 무신들을 국가의 동료가 아닌 소모품이나 유흥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특히 나이 어린 문관이 노장군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고려 사회를 지탱하던 유교적 질서마저 문신 우월주의라는 광기 앞에 무너졌음을 시사합니다. 무신들은 이 굴욕을 목격하며 자신들이 든 칼이 주인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고고학적 유물로 전해지는 당시 무신들의 무기와 갑옷의 상태를 분석해보면 국가의 재정 지원이 문신들의 유희와 사찰 건립에 집중되면서 군비가 극도로 노후화되었던 정황이 발견됩니다. 이는 무신들에게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현원 행차 도중 의종이 무신들에게 격구를 시키며 유희를 즐길 때 무신들은 굶주림과 피로 속에서 사리를 갈았습니다. 사료는 정중부와 이이방, 이곳과 보현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문관의 관을 쓴 자는 모두 죽여라라는 구체적인 학살 지침을 공유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하극상이 즉흥적인 분노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체제 전복의 서막이었음을 입증합니다. 보현원에 도착한 의종과 문신들이 연회를 즐기기 시작한 순간 고려의 밤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료는 이고와 이이방이 칼을 뽑아드는 것을 신호로 보현원 주위에 매복해 있던 무신들이 문신들을 사냥하듯 도륙했음을 전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의 건축물 구조를 보면 보현원은 사방이 막힌 폐쇄적인 공간으로 무신들이 문신들을 가두고 학살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문신들은 자신들의 문장과 학식으로 무신들을 비웃었으나 그 순간 그들을 지켜준 것은 화려한 수사학이 아니라 무신들의 칼날이었습니다. 고려사열전은 이날 죽은 문신들의 시신이 골짜기를 메웠다고 기록하며 제국의 질서가 무력에 의해 단절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학살은 보현원을 넘어 개경으로 번졌습니다. 무신들은 대궐을 장악하고 의종을 폐위하여 거제도로 유배 보냈으며 명종을 옹립하여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고려 왕조 창건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사태였습니다. 비평적 데이터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려의 통치체제가 법과 행정에서 무력과 사병에 의한 통치로 급격히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무신정변은 단순히 지배층의 교체가 아니라 고려가 지향해온 문명화된 제국의 꿈이 무력이라는 원초적 힘 앞에 굴복한 역사적 패배의 기록입니다. 지배층의 오만함이 불러온 이 피해 보답은 이후 100년이라는 기나긴 무신 통치의 암흑기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현원의 현장에서 문신들이 흘린 피를 보며
한 국가의 시스템이 특정 집단의 존엄을 외면할 때 어떤 파멸적 대가를 치르는지 확인했습니다. 사료 속에 남겨진 무신들의 칼자국은 단순히 원한의 표현이 아니라 무너진 공정성을 바로잡겠다며 더 큰 불공정을 저지른 뒤집힌 시대의 비극입니다. 제국의 칼날이 주인을 삼킨 그날 이후 고려는 다시는 그 이전의 평화로운 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권력을 잡은 무신들이 어떻게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며 피해 숙청을 이어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수립한 초기 무신 정권의 불안정한 권력 구조를 사료를 통해 더 정밀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1170년 보현원의 피바람이 잦아들기도 전에 고려의 권력 중심부에서는 무력의 크기에 따라 서열이 재편되는 비정한 정치공학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료는 정중부, 이이방, 이고 등 정변의 주역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순식간에 동지에서 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의 사병 조직 유적이나 성벽 강화 흔적들은 무신들이 국가의 공적 방어 체계보다는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사적인 무력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이는 무신 정변이 지향했던 공정성 회복이라는 명분이 권력을 잡는 순간 얼마나 빠르게 사적 욕망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입니다. 정변의 초기 주도권을 잡았던 이고는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또 다른 반란을 꾀했으나 이이방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사료는 이고의 죽음을 기록하며 무신 정권 내부에 흐르던 힘이 곧 진리라는 법칙이 동료 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해방은 이고를 처단한 뒤 정권을 독점하려 했으나 그 또한 기성 무신 세력인 정중부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초기 무신 정권은 제도적 정당성이 부재했기에 끊임없이 폭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만 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이 시기에 훼손된 인장이나 교체된 관직 문서들은 권력의 주인이 얼마나 빈번하고 참혹하게 바뀌었는지를 실증하는 사료입니다. 이해방의 통치 기간은 고려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로 사료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의종을 시해한 이의민을 중용하며 무력을 과시했으나 이는 도리어 보수적인 무신들과 문신 잔당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1174년 조이총에 나는 무신 정권의 정당성의 정면으로 도전한 거대한 폭발이었습니다. 사료를 분석해보면 서경을 중심으로 한 조이총의 군세는 단순한 군사적 저항을 넘어 무신들이 무너뜨린 국가의 법통을 회복하겠다는 명분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해방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탈과 학살을 자행했으며 이는 결국 정중부의 아들 정균에 의한 암살이라는 비참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정중부 세력의 집권은 무신 정권이 노골적인 탐욕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료는 정중부와 그의 아들 정균이 전국의 토지를 찬탈하고 뇌물을 수수하며 문신들보다 더한 부패를 저질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당시의 대규모 저택 유적과 화려한 부장품들은 무신들이 비판했던 문신들의 사치와 향락을 그대로 답습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방이라는 무신들의 회의 기구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고려의 정통 행정기구인 이성육부는 허울만 남은 장식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의 붕괴가 지배층의 물리적 교체를 넘어 제도적 자살로 이어졌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무신 정권 초기의 권력 이동을 사료 데이터로 재구성하면 그것은 정교한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원초적인 약육강식의 현장이었습니다. 이해방이 이고를 죽이고 정균이 이해방을 죽였으며 이후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는 일련의 과정은 하극상의 에너지가 한번 분출되면 통제 불가능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당시 개경 도성 내부의 방어시설이 안팎으로 강화된 점은 무신 권력자들이 백성의 안위보다 자신들을 향해 올지도 모를 동료의 칼날을 더 두려워했음을 보여주는 비정한 흔적입니다. 이들은 제국의 칼날을 쥐었으나 정작 그 칼날이 자신을 겨누지 못하게 하느라 제국을 돌볼 여력을 상실했습니다. 경대승의 등장은 무신 정권의 광기 속에 나타난 짧은 변주곡이었습니다. 사료는 그가 정중부 세력을 숙청하고 도방이라는 사병 조직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무신들과 달리 청렴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경대승 또한 결국 무력을 기반으로 정권을 찬탈한 하극상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그가 창설한 도방은 이후 무신 권력자들의 필수적인 사적 억압기구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고고학적 사료들은 경대승 사후 그가 쌓아올린 질서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죽자마자 유배지에 있던 이의민이 복고하며 고려는 다시 한번 천민 출신 무력가에 의한 극도의 혼란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초기 무신정권 30년의 기록은 고려라는 거대 제국이 어떻게 한 줌의 무력 앞에 유린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비망록입니다. 사료 속에 기록된 수많은 반란과 숙청의 데이터는 공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권력이 얼마나 쉽게 폭력의 굴레에 갇히는지를 경고합니다. 무신들은 문신들의 오만을 징벌하겠다며 일어났으나 그들 스스로가 더 거대한 오만이 되어 백성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보현원에서 시작된 피해 보답은 이제 고려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멈추지 않고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무신 정권이 어떻게 고려의 외교와 국방체계를 무력화시켰는지, 그리고 지속되는 하극상의 기운 속에서 고려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고통과 저항을 사료를 통해 더 정밀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무신 정권이 권력 찬탈과 내부 숙청에 몰두하는 동안 고려 제국의 공적 방어 체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사료는 이 시기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지방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전국의 성곽과 군사시설이 방치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무신 정권기 초기 지방 성곽의 개보수 기록은 급감하는 반면 개경 내 권력자들의 사택을 보호하기 위한 담장과 방어시설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국가를 지켜야 할 칼날이 오직 지배층의 사유 재산과 목숨을 지키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합니다. 공적 시스템의 자산이 사적 폭력 기구로 전이된 이 현상은 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비정한 지표였습니다. 무신들의 수탈은 문신 지배기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물리적이었습니다. 사료는 무신 권력자들이 전국의 비옥한 토지를 강점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간호들을 동원하여 농민들을 수탈했음을 증언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당시의 농기구와 주거지 유적을 분석해보면 과도한 부역과 세금으로 인해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하고 유민이 급증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민생을 돌봐야 할 무신들이 오히려 민생을 파괴하는 포식자가 되었을 때 고려의 백성들은 더 이상 국가를 자신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심리적 단절은 향후 몽골과 같은 거대 외부 세력이 침입했을 때 국가적 결집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민중의 저항은 이 시기 가장 폭발적인 양상을 띱니다. 사료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이의 난을 비롯하여 전국의 소와 부곡 등 특수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밀란이 빈번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당시에 불타버린 관청터와 무기 파편들은 이 저항이 단순한 소요 사태를 넘어 무신 정권의 부당한 지배체제에 대한 하층민들의 조직적인 거부였음을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무신들이 하극상으로 권력을 잡은 모습을 목격한 민중들은 자신들 또한 무력으로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는 위험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배층이 파괴한 질서의 파편이 부메랑이 되어 지배층 자신들을 겨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 고려의 외교력 또한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고려는 북방 여진족의 위협과 금나라와의 관계 설정에서 일관된 전략을 상실하고 권력자의 교체에 따라 외교 기조가 수시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북방 국경지대의 보루와 성곽들이 이 시기에 급격히 노후화된 것은 무신 정권이 외침에 대비하는 대신 내부 정적 제거를 위한 군사력 운용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음을 시사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무신들이 정작 안보 데이터를 무시하고 권력 유지라는 단기적 목표에만 매몰된 결과 제국의 국경은 종이 한 장 차이의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신 정권의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약탈 경제였습니다. 사료는 무신들이 화폐 주조권을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국가 재고 미국을 사병 집단의 급료로 전용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출토되는 이 시기의 화폐와 도량형 기구들의 불균이람은 국가 경제 시스템의 표준이 붕괴했음을 증명합니다. 표준이 사라진 경제에서 이익을 얻는 자는 오직 무력을 가진 소수뿐이었으며 이는 상업과 수공업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국을 지탱하던 경제적 혈맥이 권력자들의 사금고로 흘러들어가는 동안 고려라는 거대한 유기체는 서서히 괴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료가 증언하는 초기 무신 정권의 통치 방식은 공포를 통한 통제였습니다. 경대승이 조직한 도방이 이후의 권력자들에 의해 더욱 확장되어 백성들을 감시하고 정적을 암살하는 기구로 변질된 것은 무신 정권이 지닌 비민주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고고학적 사료 속에 남겨진 당시 개경의 비밀 지하 통로나 강화된 경비 초소들은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깊은 불신을 상징합니다. 무신들은 칼로 세상을 평정했다고 자부했으나 정작 자신들은 그 칼을 내려놓는 순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공포의 굴레에 스스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료의 기록을 통해 무신 정권이 고려라는 제국의 토양을 어떻게 황폐화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지배층의 탐욕과 무능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립을 지탱하는 모든 인프라를 파괴하는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민중의 눈물과 무너진 성곽 위로 쌓아올린 무신들의 성체는 화려했으나 그것은 이미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무신 정권 100년의 흐름 속에서 최충원이라는 거대 권력이 등장하는 배경과 무신 통치가 고려 역사에 남긴 구조적 유산, 그리고 이 비정한 시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초기 무신 정권의 끊임없는 하극상과 피해 연쇄는 결국 고려라는 국가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료는 이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가장 정교하고도 잔혹한 독재체제를 구축한 최충원의 등장을 무신 정권사의 결정적 변곡점으로 기록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분석되는 최충원 집권기 이후의 개경 도성 구조는 국가의 공적 공간인 궁궐보다 최충원의 사저와 그를 보위하는 교정도감의 물리적 이상이 압도적으로 커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권력이 더 이상 제도와 법통에 머물지 않고 오직 한 개인의 사적 의지와 그가 거느린 무력의 크기에 귀속되었음을 실증하는 데이터입니다. 최충원은 하극상의 에너지를 자신에게 집중시켜 역설적인 안정을 꾀했으나 그것은 고려 제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하고 사유화한 결과였습니다. 최충원이 수립한 교정도감은 단순한 군사기구가 아니라 인사, 행정, 감찰을 망라하는 초법적 통치기구였습니다. 사료는 교정도감이 국가의 정식 부서들을 무력화시키고 왕권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음을 상세히 전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드러나는 당시의 행정문서 유물들을 보면 국왕의 명칭보다 교정별감인 최충원의 인장이 찍힌 문서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평적 관점에서 최충원의 집권은 무신 정권이 우발적인 폭동의 단계를 넘어 하나의 완성된 병영국가이자 사유국가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친동생인 최충수마저 숙청하는 냉혹함을 보였으며 이러한 비정한 생존 본능은 이후 최씨 정권이 60여 년간 고려를 통치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신 정권 100년이 고려 역사에 남긴 가장 치명적인 유산은 신뢰와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사료가 증언하는 이 시기의 기록들은 국가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사회가 어떻게 원초적인 폭력의 시대로 회귀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고고학적으로 관찰되는 지방 통제력의 약화와 그로 인한 대외 방어망의 부재는 훗날 몽골의 침략이라는 대재앙 앞에서 고려가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게 된 구조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무신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병 조직인 삼별초와 도방을 키웠으나 정작 국가를 지켜야 할 관군은 이름만 남은 허수아비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지배층의 사익이 국가의 공익을 압도했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멸망의 데이터입니다. 무신 정권기는 고려 문명의 암흑기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중세적 신분 질서가 내부로부터 붕괴하기 시작한 해체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천민 출신 이이민의 집권과 만적의 난에서 확인된 하층민의 의식 성장은 비록 무력에 의한 변칙적인 방식이었으나 신분이 고착된 사회에 거대한 균열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균열은 새로운 평등의 시대로 나아가는 문이 아니라 더 거대한 폭력의 논리가 지배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사료 속에 남겨진 수많은 숙청과 반란의 기록은 인간의 존엄이 사라진 권력이 지향하는 종착지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파멸뿐임을 경고합니다. 무신들이 휘두른 칼날은 문신들의 오만을 도려내는 데 성공했으나 그 칼날이 멈추지 않고 제국의 심장까지 파고들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무신정변과 초기 무신정권의 역사는 우리에게 공정함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지배층이 자신들만의 리그에 갇혀 다수의 목소리와 존엄을 외면할 때 그 사회는 반드시 가장 폭력적인 방식의 보답을 받게 됩니다. 사료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보현원의 피바람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으며 그 피바람이 남긴 흉터는 고려라는 제국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신들의 칼자국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의와 시스템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반추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피의 기록, 무신정변과 그 뒤를 이은 광기의 30년을 사료를 통해 해부해 보았습니다. 문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보현원의 비극은 결국 제국의 칼날이 제국의 주인을 삼키는 참혹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권력이 공정함을 잃고 힘만이 정의가 되는 순간 그 사회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신들이 쟁취한 권력은 과연 그들이 꿈꿨던 새로운 질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들마저 집어삼킬 거대한 늪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하극상의 역사가 고려의 멸망을 앞당긴 재앙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역사의 행간에 숨겨진 비정한 진실을 찾아가는 저희의 여정은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핏빛 기록을 통해 오늘을 읽는 지혜를 나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피의 연세를 끊고 고려를 자신의 사금고로 만든 인물, 최충원의 비정한 통치 공학을 다룹니다. 무신정권 100년, 최충원과 교정도감, 제국을 사유화한 차가운 지성편에서 뵙겠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지략으로 제국을 통치한 역사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는 흐릅니다.